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올해 청소년 정신건강을 국가적 대의로 선포했습니다.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초등학생 연령대의 13%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WHO는 전 세계 10세에서 19세 청소년 7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연령대 질병 부담의 15%를 차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라는 뜻입니다. 유럽 각국 통계는 위기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프랑스 15세에서 35세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자살 생각 비율이 2014년 5%에서 2021년 11%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영국은 17세에서 19세 정신질환 추정 유병률이 2017년 10.1%에서 2022년 25.7%로 급등했습니다. 복지국가 스웨덴도 20세 미만 자살률이 30년간 개선되지 않았고 20세에서 29세 자살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성의 불안감 비율은 2011년 9%에서 2024년 23%로 뛰었습니다. 한국은 OECD 최상위권의 청소년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만 명당 7.2명이며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15.2%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적 교육 환경을 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원인으로는 가정 학교 폭력,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SNS 중독이 공통적으로 거론됩니다. 연구 결과 첫 스마트폰을 일찍 받은 아동일수록 성인기 자살 생각과 정서불안 위험이 높았으며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쓰는 청소년은 우울, 불안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시각 중심 플랫폼은 이상화된 타인의 삶을 지속 노출해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유발합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살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에 각국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심리상담 비용 환급, 학교 심리학자 증원, 정서 회복 탄력성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10만 명당 아동정신과 의사가 6.7명에 불과해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세 미만 SNS 금지 구상도 밝혔습니다. 유럽 전역에 청소년 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성인기 정신질환 절반이 18세 이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는 마음 건강을 지키는 골든타임으로 국가적 차원의 조기 개입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의 근본 해법은 경쟁과 비교 중심의 사회 교육 구조를 전환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정서 환경과 의미 있는 관계망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회복력을 키우는 문화와 제도가 뿌리 내려야 하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질서가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7일 30년간 유지된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종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라운드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확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해외 시장 개방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며 기존 다자무역 협정보다 더 넓은 시장 접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WTO 체제가 미국의 일자리와 경쟁 안보를 훼손했고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는 발효 직후 유예됐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압박 끝에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약탈과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합의 불이행 시 더 높은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15% 관세 수용과 함께 미국 자동차 안전 환경 기준을 받아들이고 미국 조선업 재활성화를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상호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분쟁 해결 기구를 마비시킨 전력도 있습니다. 2019년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거부해 기능 정지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WTO보다 트럼프식 양자 협상이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판도 거셉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먼 교수는 트럼프 합의를 황제의 새 무역협정이라 부르며 유럽연합의 투자 약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보복 관세를 유발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관세 공세에 맞선 반체제 연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50%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은 중국, 인도, 브라질의 협력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145% 관세에 125% 맞불 관세로 대응하며 휘토류 수출 통제까지 꺼냈습니다. 양국은 현재 90일간의 관세 휴전을 유지 중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장 서명에 미온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 우위가 예상되지만 동맹국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WTO 이후 무역 질서, 트럼프 라운드가 국제교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필리핀의 대만 개입 가능성 발언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8일 성명을 통해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만 존재하며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 사항이므로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으며 필리핀이 과거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리고 잘못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리적 근접성이나 자국민 거주를 이유로 타국 내정에 개입할 수 없다며 국제법과 아세안 헌장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원칙을 준수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6일 인도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필리핀도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며 대만 거주 자국민 보호와 귀환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사시 대만 문제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잇따라 만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이 남중국해를 포함해 태평양 전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대만 해협 유사시 필리핀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잦아진 중국의 해상 침범에 대응해 미국 및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만과의 관계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대만 관료 접촉 제한을 완화하고 대만 국민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최근에는 미 필리핀 합동훈련에 대만 해군 해병대 관찰단이 참석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단호할 것이라며 인태 지역 안정 유지에서 미 필리핀 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영내 군사외교 공조 강화 움직임으로 미 필리핀 양국이 내년 수교 80주년을 맞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년이 걸릴 단백질 진화를 단 며칠 만에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연구팀은 살아있는 대장균 안에서 표적 단백질 유전자만 돌연 변이율을 약 10만 배 높여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끌어내는 새 플랫폼 T7 오라클을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유전자 전체에 무작위 변이를 넣고 성능이 좋은 것을 반복 선별하던 유도 진화 방식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과거 방식은 변이와 선별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낮아 활용에 제약이 컸습니다. 일부 연속 진화 기술이 등장했지만 장비 운용이 복잡하고 변이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T7 오라클은 대장균의 숙주 유전체와 완전히 분리된 복제 경로를 하나 더 만들어 특정 표적 유전자만 빠른 속도로 변이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구팀은 박테리오파지 T7의 복제 시스템을 응용해 외부에서 넣은 원형 DNA에 실린 유전자만 선택적으로 복제하도록 설계했고, 여기에 변이율을 의도적으로 높인 T7 DNA 중합 효소를 적용했습니다. 이 효소는 표적 유전자를 복제할 때마다 기존보다 10만 배 높은 빈도로 변이를 일으켜 대장균이 정상적으로 증식하는 동안 표적 단백질만 고속 진화하게 만듭니다. 성능 검증 실험에서 연구진은 대표적 항생제 내성 유전자 템1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대장균을 고농도로 항생제에 노출한 결과 일주일도 안 돼 템1 효소는 초기보다 5,000배 높은 농도에서도 생존 가능한 변종으로 진화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 변이 패턴은 실제 병원에서 발견되는 내성균의 변이와 유사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술이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진화 양상까지 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특정 내성 유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표적 단백질,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효소, 맞춤형 단백질 치료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화 기간을 기존 수개월에서 불과 수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T7 오라클이 신약 개발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미래 바이오의학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한 변이 능력이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